안녕하세요. 반우수작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유발톡톡입니다. 잠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내일이 10월 13일이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그 구간을 좀 이제 잘 살펴야 되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조금 해서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순간이랑 해서 겹쳐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10월 말 전에 IT 대장주들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그 순간이 이제 차익 실현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에서 겁나 사서 지금 IT 관련주들을 이제 좀 크게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차익 실현이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실적을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무너지진 않고 지금 있는 이런 위치, 이 높은 위치에서 한 1년 정도 행보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이제 순간부터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주가가 대장주가 주가가 바로 무너진다 그러면 지수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업황도 업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장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눈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장은 상승장이었는데 조금 애매했어요. 오르는 종목하고 내리는 종목이 거의 뭐 반반 정도, 코스닥은 그 정도 비율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좀 내려간 종목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수급 주체였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급 주체였기 때문에, 개인이 수급 주체인 날은 거의가 다 이제 하락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면 아마 이제 다시 상승을 지속해서 이제 이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낙폭 과대주들, IT, 전기차, 2차전지, 그쪽에만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나머지들이 다 소외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외된 종목들이 좀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구간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흐름은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대장주가 바뀌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주도해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목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캐치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주도주가 바뀌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는 아직 퀘스천 마크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신 섹터가 다음 주도주가 될 거다. 이유는 이제 5G,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인프라 중에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5G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8년, 2019년도에 아마 실적이 가장 크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꼭지를 잡을 때는 주도주를 부각이 되고, 이제 꼭지를 잡을 때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상승을 하고, 과거에 이제 대세 상승의 차화전 시기에는 자동차가 거의 한 3년 갔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년 왔어요. 2년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주도주가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더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함께 다 통신 섹터가 다음 주도주처럼 이제 IT보다 상승 탄력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으로 상승이 더 나오고, IT도 함께 오르고, 만약 자동차 섹터도 바닥을 잡고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자동차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 섹터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쯤에 이제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폭락장이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IT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한 1년 정도 쉬어간다 그러면 통신 섹터나 뭐 통신 섹터가 이제 상승을 많이 만들어 가고 IT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뭐 이제 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데, IT가 그냥 뭐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 자, 오늘 이야기는 수소차 관련주를 지금 이제 모아가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자동차 섹터가 오늘은 좀 눌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계속 좋았죠. 길게 좋았던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좋았는데도, 증권방송이나 증권사에서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이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가 수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저도 분석을 할 때 그랬고, 많은 애널들이나 뭐 분석을 할 때 수소차는 아직 멀었다. 5년 걸린다. 뭐,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기차도 지금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실체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는 실체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실적이 반영되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년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큰 상승 탄력을 만들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아준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이제 중반기 이후에 뭐 6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용화 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고 이게 실적에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서 이런 부품을 해다가 차를 만들어내면 일단 판매가 잘 돼야 그 부품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들의 실적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소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지는 지켜봐야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뭐 PBR이 기본 뭐 3배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거의 막 5배, 6배. 좀 심한 거는 좀 심하게 지금 버블이 많이 껴있어요.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두들겨보면 PBR 1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관련 쪽이라든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취매 관점으로 지금 슬슬 포트에 편입해 볼 만한 시기가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지금 다음 대장주의 전환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GM 같은 경우 보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미래 실적을 선반영해서 지금 고평가권에 놓여 있는 거죠. 실적은 잘 나오지가 않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고평가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지면 실적이 막상 나오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서 다시 저밸류, 다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구간부터 이제 다시 부각을 받아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싸?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보면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그려봤을 때 이게 기업의 가치를 그려보면 항상 제가 저번에도 그림으로 영상에서 말을 해놓은 적이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실적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게 항상 시장이 보면 이렇게 고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간이 와요. 이런 구간은 항상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와요. 가치보다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뭐 잘 나오게 하면서 이제 기업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메워가는 흐름이 나오죠. 이게 저평가구나 들어서면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만들지, 이 구간에서 더 내려와서 이제 완전 저평가를 만들고 이제 다시 상승을 만들지는, 이건 이제 업황에 따른 겁니다. 업황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업황들이 살아있으면, 또 기대감이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으면, 심리적으로 살아있으면 먼저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심리가 붙을 때까지 주가는 더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뭐 변동이 더 있고 밑에서 변동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움직이면 다른 거고, 결국은 파동이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차라는 게 성장을 분명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지금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팔려요. 근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은 그 배터리 부분.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런 걸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길게 갈 거냐, 짧게 갔다가 무너지고 수소차로 대체될 거냐, 이런 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비싸기 때문에 수소차를 먼저, 수소차 관련 섹터들 중에 관련주들 중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좀 재무구조가 단단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려서 우리는 투자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나 전기차 섹터 어느 정도 내려오면 수소차, 전기차 둘 다 갖고 있자 이거예요. 수소차는 지금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 싼 것들이 많으니까 가치보다 관심을 못 받아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수소차라는 모멘텀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저평가 구간이 해소가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미리 그런 관점에서 선취매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전기차 섹터는 이제 뭐 2차전지 제외, 2차전지 외 전기차 섹터들, 그러니까 무슨 뭐 소재기업이라든가, 소재기업 중에도 지금 아직 뭐 상승을 많이 못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 2차전지 말고 다른 부분에 무슨 뭐 부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을 좀 이제 지금 이제 차근차근 담아놓을 시기고,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평가권에 와 있다. 그럼 다시 이게 지금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이든 더 싼 가격이든 나중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꼭대기를 잡고 이제 내려와서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고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메워졌을 때, 지금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이 메워지는 순간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초기에 진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확률도 높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수소차가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수소차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관심이 몰리면 전기차가 좀 밀리게 될 거고요. 전기차에 관심이 몰리면 수소차는 시장 파일을 크게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한 2020년 이후에나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두 가지 섹터 모두 내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수소차가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캐치가 됐다 그러면 잘 찾아보면 지금 2차전지 섹터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처럼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 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2차전지는 이제 코발트, 리튬, 뭐더라? 항상 니켈인가? 뭐라 그러더라? 코발트, 그리고 니켈, 리튬이 아니고 뭐 니켈인가 뭐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 코발트는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가격이. 그리고 니켈은 한 30% 정도.
이 원자재가 상승을 했는데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조원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니켈 같은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원래 2차 전지에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니켈도 코발트고 니켈이고 이거는 원자재라는 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이제 뭐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뭐 2배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원자재가 폭등을 해버리면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 같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이제 수소차는 뭐 공기 중에 떠댕기는 뭐 그런 거를 원재료로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술력. 이거는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와 있는 걸로 여기저기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받게 되면 전기차는 버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굴려가지고 뭐 유명 인사고 내 돈으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조금 뭐 기업들과의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뭐 이 기업도 사고 저 기업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욕을 얻어먹겠죠. 그 중에 이제 잘된 놈만 남기고 나머지 버리겠다는 소리니까 욕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우르르 담아놔서 그 중에 가는 거 보유하고 이게 좀 망하는 회사 뭐 이런 조금 뭔가 사업 실적이 안 좋고 이런 회사들 쳐내면서 버리게 되면 결국 좋은 놈만 내가 가지고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자산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수소차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오늘 이제 적립계좌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적립계좌에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를 좀 편입을 많이 했죠. 몇 종목 한 뭐 두세 종목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섹터 한 두 종목 세 종목 버리고 결국은 똑같이 자동차 섹터죠. 이제 수소차의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그 시점에 진입해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줬어요. 그 수익을 실현을 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게 수소차가 나오니까 지금 이거 부각 받겠다 해서 이쪽으로 자금 이동을 시킨 거죠. 똑같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자금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무너지면 수소차도 함께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은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자동차 섹터는 반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면 한 20%에서 30% 정도 바닥권, 바닥을 지금 잡아있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 한번 눌리면 다시 줘야 됩니다. 이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눌림의 정도를 보면서 이걸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이제 매도 없이 끌고 갈 거냐는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바닥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섹터는 이제 바닥은 나온 걸로 보여요. 만약에 저점, 기아차, 현대차를 위주로 보면 되겠죠. 지금 가장 최근의 저점이 거의 뭐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 구간을 깨는지 안 깨는지. 깨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걸릴 거고, 만약에 그 구간이 지켜지고 이제 추세가 돌아선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안에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내후년부터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자동차 섹터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 지금 이제 수소차는 과거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수소차가 10년 후나 대중화될 거다. 뭐 이런 건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이런 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 현대차에서 지금 3천만 원대 수소차를 내놓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를 함께 생산하겠다는 포트폴리오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함께 생산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관심 받고 딱 해서 생산을 해보고 더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걸로 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께 내놓고 수소차가 더 많이 팔리면 수소차의 생산 설비를 늘리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전기차의 생산 설비를 늘리면 되니까. 자, 완성차 업체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립업체예요, 조립업체. 그러니까 부품들 여기저기서 걷어서 그거를 이제 조립을 해서 갖다 내다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설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그 조립은 이제 지금 많이 기계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지금보다 더 규모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설비에 그 스마트 팩토리만 입히면 완성차 업체는 이제 지금 보면 제조 단가가 많이 줄어들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왜? 설비라는 건 이미 해놓은 거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수소차가 핵심이 되든 전기차가 핵심이 되든 완성차 업체는 결국은 나중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놓이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뭐 한 3년에서 5년 안에 그런 부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부품 업체들은 박 터지겠죠.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기술력이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요. 2차 전지, 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데 이 부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보다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T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너무 빨리 따라오고 기술을 우리가 공장에다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뭘 생산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기술력이 중국으로 너무 빨리 뺏긴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정부에서 이제 뭐 IT 기업들 중국에다 신규 투자하는 걸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왜냐면 중국은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버린다든가 자기 중국 기업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게 되면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고, 투자를 했으니까 실적이 가시화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이 팔려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는 빠르게 그거를 대체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기네 기업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IT 니들, 문정부에서 그랬죠. IT 니들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라. 우리 기술력 지키자. 이런 관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뭐 3D 낸드나 뭐 지금 보면 이제 OLED 신규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이제 핑계는 이제 뭐 사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뭐 이런 쪽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넘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전기차 기업 중에 이제 완성차 팔고 부품도 제조를 하고 엄청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 있죠. 테슬라라고. 이 기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차에 밀려버리면, 전기차가 만약에 수소차에 밀려버리면 테슬라는 몰락할 겁니다. 지금 왜냐면 재무 구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시장에서
완전히 뭐 제대로 구축이 돼버리는, 전기차 시장이 구축이 돼버린다면 테슬라는 큰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좀 튼튼해지고 탄탄해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계속 적자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고평가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돈은 못 버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고평가가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주가가 좀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메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뭐 투자를 할 만하겠지만, 지금 완성차 중에 전 세계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 1위가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잘 되지 않으면 망하는 회사, 망하게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잘 되게 되면 이제 애플 같은 혁신 기업이 되겠죠. 애플 같은. 애플도 이제 뭐 한번 망할 위기가 있을 때 구글이 살려줬으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이번에 망할 위기가 된다 그러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 지금 돈 많은 기업들이 뭐 주워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상황이 이거 그냥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지금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매력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상용화가 돼서 전기차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전기차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자동차 값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값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보급화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좀 싸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5천만 원, 1억 하다가 이게 보급형이 되고 뭐하고 되면 이게 좀 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값이. 근데 수소차는 쉽게 말하면 그 원자재라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매력이 있습니다. 원자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수소 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그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왜? 이게 뭐 매연 같은 것도 없고, 이게 뭐 수소차로 해갖고 운행이 되게 되면 뭐 물만 나온다니까 그 수소를 태워서 뭐 그게 뭐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 친환경적인 것도 수소차고, 또 전기차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돈이 덜 남을 거 아니에요. 수소차가 덜 팔려도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수소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수소차를 자꾸 보급시키게 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전기차는 몰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수소차가 어느 정도는 내 포트의 비중을 좀 이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도 자동차에 여러 개 탑재를 해야 되죠. 이제 배터리 수명이 2, 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보통 5년, 10년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명이 2, 3년이라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평생 몰면서 배터리를 몇 번 갈아야 돼. 근데 이게 배터리가 전기차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동차를 사서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사서 끌고 다니겠지만, 나중에 이거 뭐 배터리 이제 배터리 바꿔야 된다 그러고 중고차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다 돼가면 뭐 중고차로 내놓기도 쉽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저하게 되겠죠, 신규 수요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 이 수요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수소차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명이 이렇게 짧은데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급가가 높아져.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큰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전기차 이제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의 노후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문제고, 수많은 그리고 배터리를 이게 전기차를 예를 들어 타서 나중에 폐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걸고 넘어질까? 뻔하잖아. 수소차를 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걸고 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져다 붙여서 붙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에서는 미국이나 이제 뭐 중국같이 전기차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으로 이걸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뭐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소차는 일본, 전기차는
이제 뭐 미국과 중국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기차 쪽에서는 그러니까 1등은 지금 거의 뭐 중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는 이제 일본. 그리고 한국도 수소차 쪽으로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현대차가 수소차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나중에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흥미롭게 우리는 지켜보면서 둘 다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 차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친환경 차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유럽권에서도 수소차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수소차의 장점이 이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차가 그동안은 너무 비싸서 이게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조 단가를 낮추지 못. 그러니까 제조 단가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 전기차 수준까지 따라왔다. 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그 이제 성능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면 어떤 놈이 더 부각받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전기차의 이제 필수 요소인 이제 2차 전지 원재료. 이 부분이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을 이어가면서 수소차와의 경쟁에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계속 상승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소차하고 가격 경쟁을 했을 때 원자 재비가 너무 비싸면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수소차는 그거보다 예를 들어 돈이 더 들게 되면 이건 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에 가장 많이 타고 다닐 차는 이제 수소차의 확률이 높습니다. 전기차보다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수소차는 이제 폭발 위험성.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폭발 위험성이 있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차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폭발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소차 막 팔아 제끼다가 뭐 예를 들어 100만 대 팔았는데 한 대만 폭발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판매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나고 뭐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리스크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완전체 친환경 차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자, 수소차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에너지 생성도 가능하다고 현대차에서 무슨 뭐 리포트 같은 거 내놓은 게 있어요. 완성형 친환경 차라고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경차라든가 지금 이제 뭐 인기를 크게 지금 현대차 실적이 기아차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이유가 SUV나 예를 들어서 집업 트럭 뭐 이런 것들이 집업 트럭이 맞나 이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이라든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선점을 못했어요. 현대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이제 하다가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판매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가 화랑이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글로벌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수가 있었고 전기차 쪽에 너무 빨리 뛰어들지 않은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하다가 지금 코난가 뭔가 아이오닉인가 이런 거 이제 전기차 팔고 있잖아요. 아이오닉이라고 전기차를 또 팔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라고 전기차를 아예 안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무슨 뭐 이스라엘인가 지금 이제 FTA가 이제 새로 이제 뭐 체결됐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이 1위라 그래요. 그 국가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잘 팔리는 거야. 뭐 BMW고 도요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미국이 FTA를 폐기하니 어쩌니 하면서 니네 자동차 죽인다 어쩌니
뭐 걔네한테 몰빵인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예요. 앞으로 신흥국으로 계속 FT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진행이 될 거냐면 신흥국이랑 FTA가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뭐냐면 신흥국하고 그거보다 잘 사는 나라가 FTA를 하면 뭐냐면 물가가 싸요. 신흥국이 물가가 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국가는 물가가 비싸. 그러면 서민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비싸지는 거죠. 이 물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신흥국에서 싸게 가지고 와야 돼, 수입을. 이게 뭐 농민 죽이기다 뭐다 하면서 막 얘기가 많은데 농민들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민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서울로 와갖고 농민이 누가 얼마나 있냐고. 누가 가서 농사 질 건데. FTA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못 사는 나라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산업보다 많이 발달돼 있겠죠. 발달돼 있는 게 아니고 비중이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쌀 공급이 뭐 이제 너무 늘어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이 안 팔리고 뭐하고 하면서 막 뉴스 나는 것처럼 신흥국이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아도는 거 어떻게 보면 밖에서 받아주면 고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있고 그걸 생산 안 하는 데는 FTA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해서 관세 매기고 뭐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관세 같은 거 안 내주고 그걸 싸게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니네가 좀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게 FTA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FTA, 중국이랑 뭐 우리나라랑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는 FTA하고 뭐하고 하면 서로 이권 싸움만 해요, 맨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니네게 더 많이 팔렸잖아. 이것 좀 우리 거 더 사줘. 맨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무역적자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미국이 무역적자라 그러면서 FTA, 이거 뭐 재협상 하든가 아니면 폐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폐기한다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무역 흑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FTA 폐기하겠죠. 근데 흑자 나오고 있잖아. 무역 흑자. 미국이랑 거래를 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더 벌고 있다고. 미국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벌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이 폐기한다니까 얘네들이 좀 요구하는 거 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제가 신흥국의 FTA가 이제 계속 이제 새로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한 5개월, 3개월 뭐 그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리액션 나오고 뭐 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이미 반영된 악재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나올 악재가 없어. 앞으로는 호재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이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만들면서 이거를 뭐 세상에다가 홍보를 제대로 해놨죠. 전기차라는 상품을 테슬라가 홍보를 제대로 해놨죠. 자, 그때는 이제 수소차와 경쟁을 보면 경쟁 구간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었을 때예요. 전기차가 훨씬 싸다.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훨씬 싸다. 수소차를 지금 생산하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테슬라에서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원재료가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좋았는데 코발트도 싸고 뭣도 싸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배터리 만드는 뭐 그런 원재료들이 쌌다고. 근데 이게 원재료가 얼마 나오진 않아요. 콩고인가 뭐 거기서밖에 나오진 않아요. 코발트는. 거기하고 뭐 한 개 더, 뭐 국가 어디 하나 더 있다 그러는데 그 두 나라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가 찾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폭등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소차와의 가격차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와 가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면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나을 게 없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 벌써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장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이 자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이게 친환경차 그러니까 친환경화를 지금 하려고 그러죠. 어떤 부분이든 다 친환경화를 하려고 그래요. 왜? 뭐 이제 자연에 대한 환경 파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뭐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건 인간이 잘못이다 라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온난화라든가 뭐 환경 파괴, 이게 진짜 사람들이 뭐 자연을 훼손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누가 알아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됐건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렌드를 만들어 버렸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태양광 풍력이 앞으로는 이제 대세 에너지가 되는 거고, 원자력은 이제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고, 친환경차가 이제 다 돌아다니고 뭐고 하는 거고, 원자력을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자력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조 원가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나오기 전에는 원자력의 효율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효율을 따라올 때까지는 원자력을 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대한, 수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되고 기술력이 더 올라가서 제조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으면 이제 원자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원자력은 전 세계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다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야. 투자를 해서 무슨 기술 개발을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뭐 설비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누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은 없어요. 발전이 없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기업들이.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짚어야 될 건 수소차의 상용화 시기가 어디냐. 이제 내년에 당장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5년 후 10년 후 봤던 게 이게 이제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시기가 3년 후 5년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2년에서 6개월에서 2년 선행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하반기부터 만약에 제대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서 그냥 바닥 구간에서 이제 뭐 급등해 있는 구간에 따라잡으면 안 돼요. 항상 급등했다 그래도 일단 그 급등 구간의 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돼.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내가 이게 뭔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야, 그거 사고 싶어 죽겠어. 사고 싶어 죽겠어도 급등해 있으면 이제 막 좋은 뉴스 막 도배되고 뭐가 한단 말이야. 그때 따라잡는 게 아니야.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급등한 거에 최소 절반. 그 이상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절반 구간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사놓고 내려올 때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채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대감은 이제 투자로 이어진다.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는 시장의 성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 지금 수소차 관련 섹터는 지금 엄청나게 자금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몰리는 자금이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수소차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수소차 대장주는 어디예요? 현대차라는 거죠. 자, 현대차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이 선을 그려놓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그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까만 선 밑에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때가 이제 2008년도예요. 2008년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입이 가능했던 시기는 한 이 구간부터는 진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갈 수 있었겠죠. 한 2년, 3년 동안 이렇게 모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이 저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상승을 거의 한 4년에 하고 2년 정도 꼭지 구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거의 한 5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서 조정받는 시기도 거의 한 4년 정도가 걸린 거죠. 이제 뭐 한 3년 반 정도, 이제 올해까지 지나면 4년 정도가 걸린 건데, 상승을 이때부터 했다고 봤을 때 1년, 2년, 3년, 위에서 놀았던 기간 2년까지
2년 반까지 하면 거의 한 5년, 3년에 5년 반, 한 5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도 이렇게 2, 3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과거에 이제 2008년도 이렇게 투매 구간에 나왔을 때 이때 구간이 아니고 이 전 구간인 한 이 정도짜리, 이 정도짜리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짜리에 놓여 있는 자리인데, 현대차 자리가 지금 한 이 정도 자리인데, 이 투매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서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폭락이 나오니까 이제 빠르게 돌려버린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폭락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된다. 우리 현대차 차트 두 번째를 보면, 이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구간이 한 이 정도라고 지금 해놨는데, 이건 잘못됐고, 한 이 위에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지금 구간 정도 된다. 그럼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폭락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런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폭락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렸어야 되는 게 정상 추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됐었고, 지금은 이런 폭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폭락이 나올 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죠. 이 구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빠졌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오려면 전쟁밖에 없어요. 북한과의 전쟁 같은 리스크가 터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무너졌다가 뭐 김정은이 죽든지 뭐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뭐 모르면 그냥 현대차 사면 돼요. 현대차 좀 이제 지금 바닥 구간에서 한 10, 제가 14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전에. 그래서 14만원 이하까지 딱 찍었다가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9권에 돌려갖고 지금 15만원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럼 한 10몇 프로 왔는데, 바닥에서 이제 한 10몇 프로 지금 상승을 해 있는 구간인데, 지금 조금만 실어놓고 이제 조금 눌릴 때 담아가는 방향책이 좋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뭐 17만원 20만원 간다 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눌렸을 때 사라고. 눌렸을 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20만원까지 가면, 이게 눌리면 어디까지 눌릴까 보면 17만원 16만원까지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서 따라잡아서 나중에 이제 장기 보유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6만원까지 오면 또 화나잖아.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제 그 자리 다시 안 주는 자리, 그런 자리 노려서 이제 포착을 해서 현대차 같은 종목,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모아가면 좋겠죠. 이거는 뭐 전기차고 수소차고 다 관련돼 있는 거니까 부품 섹터는 스스로 발굴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대장주가 추세 전환을 시작을 하면 관련 중소형 섹터는 함께 추세 전환을 해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걸 살펴봤을 때 2015년도에 화장품 바이오 화랑일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겼습니다. 이때 바닥을 잡고 대장주로 등극을 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자, 2017년 현재 지금 대장주는 화장품이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화장품이랑 바이오는 완전 그때부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랐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업황이 터지기 전에는 항상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됩니다. 지금 태양광 OCI처럼 태양광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 버블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품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너나 나나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폴리실리콘이라 그래갖고 공급량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야.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량이 늘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 구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를 했죠. OCI 같은 경우는. 그 힘든 구간에 투자를 해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좋은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또 크게 가겠죠. SK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를 막 하고,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화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기업만 우린 찾으면 되죠. 그게 뭘까?
집중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자, 바닥에 있는 저평가 가치주 중에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를 뽑으면 지금은 자동차하고 통신 섹터다. 가장 확실한 게 자동차하고 통신 섹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통신 섹터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가 대장주겠죠.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사실 대장주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도하는, 섹터를 주도하는 덩치가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장주는 섹터를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고 하면 통신 5G가 통신 하나에 묶이잖아요. 이 섹터를 주도하는 덩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뭐 더 가는 놈도 있고 덜 가는 놈도 있고 섹터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뭐 시총 크고 이제 부품업체 중에 뭐 현대모비스, 만도가 기술력 좋고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완성차 업체고, 자동차 섹터는 뭐 대장주가 이들이겠죠, 이들. 이들이 이제 뭐 대장주로 등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들 중에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되겠죠. 이제 몰락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이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망하겠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변화되지 못하고, 뭔가 신규 투자 유치하지 못하고, 이제 납품 계약 같은 거 많이 따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차별화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주로 잡히기 전에 OLED 관련 부품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장이 잡히기 전에 부품주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부품주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이 대장들이 요걸 먼저 대규모로 공급 계약을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돈을 먼저 풀어. 돈을 벌기 전에 대장들이 돈을 먼저 푼다고, 이쪽으로. 그러면은 그 돈을 받는 기업들이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들이 실적이 늘어나고 하면서 섹터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D 낸드 쪽으로 수급이 확대되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거 테스. 지금 주가가 꼭대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뭐 BH 저는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스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스 고형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도 사고 싶다 하는 주식들이에요.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30% 50% 이렇게 빠져주질 않아. 그러니까 싼 구간에 와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니까 버리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 한 1년 2년 그냥 달달이 주가 같은 거 보지 말고 달달이 저축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달달이 저축해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 날 거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제 뭐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져주질 않는다는 거죠. 현대모비스, 만도도 마찬가지예요. 빠지질 않아요. 고점 잡고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고 좀 돌파하고 뭐하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담아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져. 너무 빠지질 않아서 매력이 떨어져. 방금 말했던 고용 테스, 내 기준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져주고 사람들한테 소외돼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모멘텀이 나중에 부각이 되면 주가가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내는 구간들을 많이 봐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별로. 현대모비스, 만도나 방금 얘기했던 고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맞아요. SK텔레콤도 하이닉스 거의 한 올해 뭐 한 지금 보면은 1월 뭐 그 전 뭐 한 작년 한 11월 뭐 이쪽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SK텔레콤이 자리가. 근데 그것도 좀 바닥을 좀 탈피해 보여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LGU 플러스 KT가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가, 이거는 이제 내 취향인 거고, 저는 이제 투자를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흑자 전환 딱 하고 실적이 돌아서는 게 보이면서 주가가 폭발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고영이나 뭐 테스 이런 기업들은 갖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T가 무너진다 그래도 테스나 뭐 이런 쪽은 3D 쪽에 강점이 너무 많아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IT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완전히 폭삭 무너진다고 해도 3D 낸드 쪽에 관련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통신 섹터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 했는데, 통신 섹터가 이제 대장주로 잡히기 전에 대한광통신, 간만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이런 것들이 시세를 폭발하면서 5G 모멘텀을 이제 수급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게 뭐 대한광통신 이거는 뭐 소재 쪽일 거야 아마. 간만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신 섹터는 눌려있는 게 통신 장비 섹터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완성 업체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고, 대한광통신, 간만호는 이미 바닥을 탈피를 했죠. 근데 이게 끝이라는 게 아니고, 간만호는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뭐 이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 포지션이 진짜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좋은 포지션 오면 저도 들어가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하고 간만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테스나 뭐 그런 기업들, 지금 뭐 SK 코오롱 PI 뭐 이런 종목들에 마찬가지예요. 대한광통신하고 간만호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포스코 캠텍 뭐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섹터는 안 움직이고 요놈들이 먼저 움직였다. 자, 이거 통신 섹터 얘네가 끼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로 등극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꾸로잖아요. 대장주가 잡혀버리고 바닥주들이 너무 많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대장주들이 잡혀버렸잖아.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메디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메디포스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5만 몇천 원에 얘기를 해서 우리도 했다가 던져버렸죠. 던져버린 걸 지금 좀 사실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PBR 3 넘는 거는 우리는 보유를 안 하겠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이제 날라간 거 보고 분석해가지고, 야, 이거 기업 뭐 이렇게 작은 회사들 이거 PBR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PBR을 좀 되게 좀 그렇게 저는 이제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버려버렸죠. 요즘은 PBR이 조금 되는 것도 기업이 덩치가 자꾸 뭐고 한 기업들은 편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이제 뭐 저평가 관련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는 더 크게 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지금 바이오 대장주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는 제가 쳐다보지 않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PBR이 되게 높고 고평가, 고밸류를 받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지금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싼 기업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포트 구성을 하더라도 그냥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완전히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도 뭐 바이오는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딱 내놨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뭐 없고 뭐 예를 들어 임상이 뭐 10몇 년 걸리고 뭐 이거 상용화하는데 뭐 3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13년 뭐 이렇게 걸려갖고 상용화 딱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고 누군가 더 좋은 거 내놔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터져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대기업 돼버리는 거야. 터지면 한 번에 대기업 이렇게 되는 게 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성은 살짝 있지만 분산을 잘 해두면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좋아 보이는 것만 찾고 있어요. 바이오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실적이 폭발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자동차 섹터가 대장주로 잡히기 전에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죠. 일진 머티리얼즈, 뭐 삼성 SDI, 뭐 등등등, 코스모 신소재, 뭐 이것저것, 포스코 캠텍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동차 섹터는 가만히 있어요. 꿈쩍을 안 했죠. 그러다 요즘 이제 슬슬 움직이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부품주들, 전기차 모멘텀을 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 쪽으로 순환이 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섹터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잡고 이제 턴을 하는 자리가 지금 자동차 섹터는 너무 저평가 기업들이 많아서 바닥이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한번 붙어버리면 크게 가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딘지는 지금부터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핵심 포인트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뻔하다. 갈 수밖에 없다. 통신하고 자동차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IT는 이제 3D 랜드 쪽. 이쪽 추세를 지켜주면서 대장주는 자동차하고 통신 섹터로 바뀌고 5G 모멘텀은 이제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이렇게 친환경차 모멘텀은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이렇게 확대될 게 저는 이제 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를 모아가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섹터 우리가 담아갔던 종목들 좀 이제 투매장에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수익 구간으로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반동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수소차 관련 섹터 이쪽으로 좀 핵심 뭐 기술이 있다든가 무언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이제 갈아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종목, 세 종목은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고요. 뭐 땡땡, 뭐 지땡땡, 이거 이제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 보면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이게 40%까지 수익 구간 왔다가 20% 30%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인 거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5G 관련주 전에 이제 뭐 71% 이야기 했었던 게 있었는데 위에서 한 50%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수익 구간이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뭐 5G 관련 모멘텀 중에 있는 종목 중에 인땡땡,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지금 한 20%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70% 구간 갔을 때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꼭지라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더 크게 가기 위해서. 근데 시간은 이제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집 자리를 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G하고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슬슬 지금 이제 움직이려는 모멘텀들이 이제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관한 이제 관련해서의 제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굉장히 짧게 만들어서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영상을 제작을 했네요. 이게 문제야. 이게 좀 줄여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산으로 가고 뭐 필요 없는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야. 우리가 뭐 정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내가 습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캐치했던 정보들 거기에다 내 생각을 입힌 거를 그냥 듣고 볼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고. 이런 기회를 내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인정을 좀 해주셔서 광고는 보는 걸로 그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나서 내일도 장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죠. 뭐 지켜봐야지. 내가 뭐 신이 아니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은 거의 대부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비중 관리랑 기업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파고들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시스템은 저는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걸 다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믿음이 안 가면 뜯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뜯어서 대입도 해보고 과거 데이터에 대입도 해보고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회원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만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